실은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 이 중요한 자리에 이런 토론을 맡게 됐고, 이 토론을 하는 유일한 평신도가 됐어요.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다 신부님들이시고, 또 이 주제에 걸맞는 오랜 경력과 경륜과 또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저로서는 사실은 스스로 저를 돌아보기에 아직 격이 안 맞는데 감히 토론을 수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또 제가 명청시기 천주교 수용 문제를 나름 공부를 또 해왔고, 또 이 현재 중국과 바티칸 문제, 외교관계 개선 문제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고, 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공부 영역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물음을 던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 소견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종합토론 시간에 조금 더 보태서 더 유익하고 중요한 토론 내용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논평문을 간단히 읽으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국과 바티칸 간의 외교관계 개선 문제는 사실 한국 가톨릭계에 있어서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국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북한 방문까지도 성사될 수 있는 이런 소식까지 들리는 이 시점에 특히 이 동아시아 교회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교회사를 연구하고 또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복음화를 실현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진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적확하고 또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청시기 천주교 전례와 조선 후기 초기 천주교 회사에 관심을 기울여서 공부하고 있는 초심자로서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이나 다름없기에 우선 신부님께서 잘 발표해 주신 이 발표를 통해서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또 다양한 시사점을 얻었음을 밝히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수교 실현 여부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또 사상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풀어내는 계기 역시 마테오 리치 이래 중국과 천주교의 만남이 계속해서 화두로 삼게 되는 인내 그리고 문화 포용의 문제가 역시 관건이다라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초심자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신부님께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전래 논쟁의 결과로 이어진 조상 제사의 전면 금지 조치 확정, 그리고 예수회의 해산이 일어났던 이 18세기 후반에 이어지는 이 시기를 중국과 천주교회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서 동서교류와 충돌의 역사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보아도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기가 동서양 사이의 평화와 상호 존중에 입각한 관계가 어쩌면 성립할 수도 있었던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서구 열강의 동양에 대한 침략과 이권 침탈이라는 이 폭력의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부님께서 뿌리 깊게 형성된 중국 전통의 제사 문제를 부정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몰이해와 우월적인 태도를 지적해 주셨던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새삼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날 바티칸과 중국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시 어쩌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이 근현대 동서양의 평화적인 교류와 공존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 이 교회의 몰이해라든지
우월적인 태도가 만약에 한몫한 게 사실이라면 오늘날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이 비약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해지려면 역시 중국 측의 독선이나 오만 혹은 이런 정치적인 고려들, 이데올로기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아직까지도 서방 사회와 교회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우월 의식이나 편견을 조금 더 직시하고 더 날카롭게 비판해 나가야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중국과 바티칸 간의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신부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폐쇄적인 제도교회 구조에서 현대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특히 각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혁신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과 바티칸 간의 외교관 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해서 다소 언급이 있기는 있었는데 공의회 당시 중국 천주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움직임이나 반응 혹은 공산권 전반에 대해서 바티칸과 교회가 취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사례가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발표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공산권을 향한 화해 내지 관계 개선 노력은 요한 바오로 2세 시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난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전 시기까지는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그렇게 읽혔는데, 만일 중국뿐만 아니라 공산권과의 대화 부분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나 관련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었다면 그 배경은 무엇으로 봐야 할지 역시 냉전체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신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인의 종교 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중국과 바티칸 간의 이 관계 개선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무신론과 유신론 간의 사상적 괴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중국인의 무신론이라 하면 정확하게는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무신론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국인의 심성 본질을 무신론적이라고 진단해 주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님께서는 이 정부나 공산당이 아닌 중국 인민의 종교적인 심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여전히 이 적지 않은 연구나 논자들이 이 동서양의 종교 문화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국 혹은 동아시아가 도구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혹은 비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피상적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오늘날 중국과 동아시아인의 실제 종교 심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서구 중심주의적 접근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의 사상적,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논의가 그리스도교 전통을 염두에 둔 이 서구의 종교성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 혹은 동아시아의 종교 전통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질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관련 분야의 초심자하고
특히 이 해당 발표 분야의 문외한에 가깝다 보니까 의문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 현답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토론을 이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